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레알 뉴스 시작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진짜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컨텐츠가 진짜, 컨텐츠가 레알, 이 팩트만 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두브로브니크에서 이 관광객들의 캐리어 가방 끌고 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캐리어를 끌지 말고 들고 다니게 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많이 끌다가 관광객이 걸리면 약 $30 정도의 벌금을 매긴다라는 그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댓글을 보면서요, 저도 많이 배운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살짝 그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이해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디 더 바이브를 아는 분은요, 주민들이 이해가 간다. 중세시대 석회암과 그 자갈 등으로 만든 그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의 도로를 캐리어를 끌고 가다 보면 끌고 있는 자신도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주민들은 오죽하겠냐라면서, 그래서 한 번 다녀온 사람들은 두 번째는 백팩을 메고 갑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는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아주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숙소 들어갈 때와 숙소에서 나가서 떠날 때, 그때만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때는 하면서 관광객들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나는 너무 싫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찬반을 떠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기해 준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분은요, 그 지역에서 벌금을 매길 게 아니라 소리 안 나는 무슨 그 고무바퀴 같은 게 달린 그런 카트로 관광객의 그 시끄러운 캐리어를 싣고 운반해주는 그런 잡을 창출해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 수지킴이라는 분께서는요, 이참에 여행 가방 제조업체에 바퀴를 고무로 만들어서 이 소리 안 나는 캐리어를 개발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뭐 아주 국제 특허 받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댓글을 보셨는지요? 그 댓글이 온 후에 잠시 후에는 또 아이디 썬킴이라는 구독자분께서는 캐리어의 바퀴를 지금처럼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말고 공기가 들어간 바퀴로 만들면 소리가 나지 않을 텐데 이런 걸 개발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더더욱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두 가지가 신기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지 그 자체가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찬반으로 나뉘어서 자기 주장만 막 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분열과 대립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구독자분들. 신기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그 댓글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또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는 먹거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식 사육시설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복지법, 일명 베이컨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주민투표로 통과한 동물학대 금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24스퀘어피트 이상의 공간에서 자란 그런 암돼지로부터 나온 그런 돼지만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사육되는 그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최소한 24스퀘어피트 이상의 공간에서 자란 그런 암돼지에서 나온 그런 돼지고기만 유통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바로 이 베이컨 법안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식당과 마켓에서도 이 새로운 사육 방식이 아닌 그런 과거의 사육 방식대로 길러진 그런 돼지도 그런 고기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연방 대법원이 7월 1일 이전에 도축된 돼지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는 유통할 수 있게 그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이컨법은 축산업계의 반발로 수년간 시행이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공급망 붕괴 그리고 가격 급등 등의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베이컨법을 준수하는 시설을 만들려면 개조 비용과 넓어진 공간에 따른 또 추가적인 그 시설 비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간이 넓어지면 냉방이나 난방을 하는데도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냉난방 비용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전국축산협회는 일반 돼지 농장은 돈사 개조 비용으로 $500만 에서 많게는 $1,500만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는 대체로 이 생고기로 유통되는 부위인 돼지갈비 그리고 등심 등이 돼지 사육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앞으로 가장 먼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새로 적용된 법이 실제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단순히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인간 눈높이에서의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단편적으로만 해석한 그런 결과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넓은 우리에서 자랐다라고 해서 돼지, 그들에게 과연 그게 얼마나 환경 개선의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려진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자가 치르는 시험이 앞으로 이제 더 어렵게 바뀌면서 특히 영어 실력이 낮은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쉽지 않아질 전망입니다. 연방이민국은 지난 2008년에 마지막으로 변경했던 시민권 시험을 이제 15년 만에 또다시 업데이트하기로 했으며 새 시험은 올해 후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새 시험에서는요, 영어 말하기 영역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전언입니다. 현재는 시험관이 마주 앉아서 시민권 신청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응시자가 이미 그 귀화 신청 서류에 내용을 써서 어떤 제출한 그런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외웠다가 답할 수 있어서 답변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에서는 시험관이 날씨나 어떤 음식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 같은 것든 일상적인 그런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그런 영역도 있잖아요. 그 영역은 문제 양식을 현재의 그 단답형에서 선다형으로 바꿉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시험관이 미국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하나를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응시자는 답변을 할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니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걸프전쟁, 이 5개의 정답 가운데 아는 전쟁 아무거나 하나를 답하면 통과. 그러나 이 새로운 시험 양식에서는요, 응시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 멕시코 미국 전쟁, 한국 전쟁, 스페인 미국 전쟁 등등을 이렇게 쫙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 응시자가 그걸 읽고 미국이 1800년대에 치렀던 전쟁 나머지 3개를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3개를 빼고 진짜 정답 1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은 다 1800년대에 있는 전쟁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1900년대에 있는 전쟁이죠. 그 1900년대에 있었던 전쟁을 정확하게 찍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개 중에 하나 그냥 외운 것 중에서 딱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틀린 답을 여러 개 적어 놓아서 소위 헷갈리게 해놓고 이 중에서 정답을 고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질문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900년대에 치른 전쟁 5개를 사실상 모두 알아야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 틀린 답을 골라내고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예를 들어서 난민분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많으신 고령의 이민자 아니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올해 새 시험을 전국 단위로 이제 시범 도입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이제 올해 후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후반기래 봐야 이제 벌써 7월이니까 사실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이 방첩법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미국민에 대해서 중국 여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연방정부는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해서 자의적인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여행을 제고해 줄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최근에 게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 이게 이제 억류를 뜻할 수도 있죠. 체포일 수도 있지만 억류일 수도 있고요. 출국 금지 조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달 1일부터 이미 개정된 중국의 그 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 간첩 행위라는 그 기준을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 등등을 모두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브로드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행 가서 어디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안이 와서 그건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사진 찍었지, 전화기 내놔라. 뭐 전화기 압수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 혹시 정탐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간첩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당신을 체포한다. 뭐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개정된 간첩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그 중국 여행에 대해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가기 전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고 사실상 중국 여행 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반등세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하락세를 맞기 일보 직전일까요? 또 그도 아니면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쯤에 하락세를 겪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까요? 뭐 여하튼 이 등등등을 놓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마다 사실 진단이 다 다른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명한 것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 내 부자들의 소비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과는 별개로 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부자들의 소비 역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각 기업체들의 올해 정리 해고 대상자의 약 3분의 1은 급여가 높은 기술기업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원을 하는 것도요, 고임금자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리치세션이라는 신조어를 써가면서 현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리치세션이라는 것은요, 부자를 뜻하는 그 리치와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을 같이 조합한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불황기에는요, 그런데 예금 잔고가 부족하고 또 직업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는 또 부자들은 뭐 타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불편함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부자들은 받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임금 일자리는 비교적 풍부한 가운데 주가 급락이라든지 또는 고소득 일자리 중심 감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유층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먼저 더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한 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 최근에는 연간 12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었던 사람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을 되기 전에 연봉이 한 12만 5천 달러 이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감원이 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그런 경우가 4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부자들이 돈을 좀 많이 써야 시중의 유동성도 좀 활발해지고 뭐 그럴 텐데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는 곧 시간을 두고 전체 경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할 것 없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최대 배송업체인 UPS의 임금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UPS와 운송노조 이 팀스터즈는 어제 각자 성명을 내고 상대방이 먼저 협상을 중단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위험한 환경에서도 배송 업무를 계속해서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그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팀스터즈라는 노조는요, 이 화물차 운전자와 그리고 배송물 처리, 또 뭐 이게 큰 화물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내리고 물건을 옮기고 하는 그런 적하를 담당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그 노조인데 미국 내에서 무려 약 34만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은 기존 임금 협약이 이달 말에 만료되기 전에 새 협약을 타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팀스터즈 조합원들은 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노조 지도부에 이미 부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UPS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당시 15일 동안 진행됐던 파업으로 인해서 UPS는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UPS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그 기업체와 또 일반 개인의 손해도 상당히 막심한 상황입니다. UPS는 매년 GDP의 약 6%에 해당하는 화물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UPS 파업은 전국에서 화물 운송의 차질을 빚고 또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에 아주 걱정입니다. 이 파업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시에서 24시간 완전 자율주행, 이 완전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혼자 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는데 뭐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 그러면 뭐 내가 운전석에 앉아는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지만 이제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는 거는 택시 기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가 혼자 오는 거예요. 그걸 24시간 완전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허용될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오는 13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껏 심야 시간대처럼 제한된 조건에서만 유료로 승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 정부가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4시간 운행을 허용할 경우에 앞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누구나 우버를 부르듯이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는 그 로보택시를 불러서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볼 수 있는 로보택시는 GM 크루즈라는 회사와 알파벳 웨이모라는 회사 두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업체 가운데 보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 무인의 상태로 유료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지난해 6월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GM 크루즈 한 회사뿐입니다. 단 그러나 이것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좀 뜸해지는 밤 10시 이후에서 아침 6시 그 사이에만 가능하고 또 지역도 어느 정도 특정 지역으로만 이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건부로 로보택시를 운영해온 이 업체는 올 들어서 이제 24시간 유료 운행을 허가해달라고 규제 당국에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 웨이모 측은 100만 마일이 넘는 완전 자율주행 동안에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24시간 운행 허가를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는 13일 결과가 주목됩니다. 택시를 불렀는데 운전하는 사람 없이 차가 혼자 알아서 나한테 왔고 나는 그걸 또 타고 집에까지 가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샌프란시스코시에서만큼은 말입니다. 네, 끝으로 짜투리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2000년 된 유적, 이 콜로세움의 벽면에 자신과 여자친구의 그 이름을 열쇠로 팍팍 누르면서 벽에다가 그 홈을 깊게 파서 아이의 이름을 새겨버린 사건. 정말 끔찍하죠. 이로 인해서 그 이탈리아 정부는 물론입니다만은 전 세계에 분노를 일으킨 바 있고요. 또 이후 그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면서 신원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금과 실형까지,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영국인 관광객이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입장이라기보다는요, 변명을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 변명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곳이 오래된 유적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영국 서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이 27살의 피트니스 강사로 밝혀진 이 남성, 이반 디미트로프라는 이 남성은 엊그제 로마 시장과 로마 검찰에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면서 전 인류의 유산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이탈리아 국민과 그리고 전 세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미트로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거액의 벌금과 징역형을 모면하려는 듯 좀 보이는데요. 좀 기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곳이 유적, 콜로세움이라는 유적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그 후에야 알게 됐으며 그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콜로세움의 연대를 모르고 저지른 일인 만큼 이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콜로세움, 서기 80년에 건립된 지상 4층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원형 경기장으로 과거 로마 제국은 물론 현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손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콜로세움은 그 상징성만큼이나 이 관광객의 그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거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은요, 유죄가 만일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최소 15,000유로, 미국 달러로 하면 약 16,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또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콜로세움 벽에 열쇠로 홈을 깊게 막 파면서 자신과 애인의 이름을 새겨 넣은 이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자 급기어 내놓는 작전이 바로 나는 몰랐다 라는 오리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 유적지인지 몰랐는데 그럼 거기 관광은 왜 간 건가요? 그 청년? 그냥 동네 벽돌 경기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영국에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관광을 왜 갔을까요? 과연 그의 그 오리발 작전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요? 궁금합니다. 로마 검찰의 처벌 여부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시간이 만일 즐거우셨다면 방문객에서 구독자,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